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친환경 농업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를 하다가 2013년도에 퇴직을 한 후에 지금 현재는 기농기촌 및 도시농업 컨설팅 대표로 있고 현재 송석 교육문화재단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원 올해부터 이제 기농닥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필요성, 인증 제도 관련 정보,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의 이론과 실제,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기술, 토양, 잡초 및 병해충 관리, 그 다음에 친환경 농자재 만들기 하고 사용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금 10분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50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15시부터 시작을 해서 15시 50분 정도까지 조금 이제 질문은 마지막에 이제 질문해 주시는 걸로 해서 50분부터 50분 정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화학 비료하고 화학 합성 농약의 폐해에 대해서 우선 친환경 농업이니까 우선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화학 비료는 유기농업 정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화학 비료, 화학 합성 농약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나쁜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기술에 의하면 화학 비료는 실제로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천 오염이라든가 또 환경 오염을 시키는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만 실제로 인체는 그렇게 해롭지 않다고 합니다. 화학 합성 농약은 말할 나위 없이 우리 인체에 많이 해로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화학 비료가 우리 인체에 이제 해로운 거는 뭐냐 하면 옛날에 문전옥답이라 그래서 집 둘레에 앞에는 논이 있고 그 다음에 집 뒤편에는 밭이 있는 그러니까 집을 둘러싸고 이렇게 농경지가 둘러싸 있는 그런 상태가 사실은 좋은 그런 위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현재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골에 가면 상수도가 많이 들어와 있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에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은 지하수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발표하는 거 보면 꽤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발표한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수를 분석을 해보면 질산성 질소라고 해서 우리가 약수터 같은 데 가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음용 수질에서 적합 여부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코팅을 해서 이렇게 게시해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질산성 질소가 10ppm 이상이 되면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어린애들은 이 몸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될 수가 있고요. 심하면 이제 사망할 수도 있고 어른들은 뭐 이렇게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위속으로 들어가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물질로 변해가지고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식물체에 너무 질산성 질소가 아니고 식물체에 들어있는 건 질산염이라 그러는데 질산염이 너무 많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색증과 니트로소아민으로 변해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화학 비료가 나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열매 채소라든가
배추 같은 거 이렇게 재배를 해보면 웃거름으로 밑거름은 뭐 퇴비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웃거름으로 주지 않으면 제대로 농사가 안 되는 그런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는 그 웃거름 정도는 화학비료를 줘도 상관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학 합성 농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약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걱정하듯이 우리 몸에 이제 안 좋은 걸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농약 중에서는 제초제가 우리 몸에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산되지 않습니다만 그라목솔이라는 그런 제초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초제의 그 겉에 포장지에 보면 식물 전멸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 농약을 먹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해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 일반 그 농약 중에는 이 제초제를 먹고 이렇게 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초제는 먹은 다음에 급하게 병원에 이송을 해서 위세척을 하더라도 이게 잘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농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초제가 우리 몸에 안 좋고, 또 최근에 이제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근삼이라는 그런 제초제는 그라목손만큼은 피해가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침투 이행성이 돼서 뿌리까지 잎에다가 이렇게 이 약재를 살포하게 되면 뿌리까지 침투 이행이 돼서 이제 그 잡초를 죽이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분들 뭐 얘기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고엽제라는 게 있으면 고엽제는 그 이사디라는 옛날에 그 논에 치는 논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제초제인데, 2,4,5-TP라는 것을 이제 합해서 이제 고엽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그 부산물로 나오는 게 이제 다육신인데, 다육신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우리 농촌 현장에서 다육신이 많이 배출되는 거는 뭐냐면은 스티로폼이라든가 비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소각할 때 이런 다육신이 많이 배출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을거지하고 이제 이 밭이라든가 논에 정리할 때 스티로폼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아니면 농약 빈병이라든가 이런 걸 모아서 이렇게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가능하면 소각 안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소각해야 된다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 바람을 등지고 그 소각을 해서 마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화학 합성 농약의 약효 지속 기간인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그 농협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옛날에 카보 입제라 그랬습니다만, 요즘 그 쌀지기 뭐 이렇게 이름이 옛날엔 후라다이라는 그런 입제 농약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쌀지기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쌀지기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살포한 후에 그 약효 지속 기간이 적어도 3-40일, 사실 카보 입제가 한 3-40일 정도 갔습니다. 쌀지기는 한 80일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약을 살포할 때 이 약효 지속 기간을 감안한 그런 영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약효 지속 기간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을 때 농약을 살포하면 수확할 때까지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양파라든가 배추라든가 뭐 이렇게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생육 기간이 깁니다. 아주 이제 몇 개월씩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3-40일 충분히 이제 지난 후에 우리가 그 농산물을 먹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주 그 생육 기간이 짧은 채소라든가 뭐 잎채소 이런 것들, 특히 그 쌈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농약들은 제대로 알고 살포하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육신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체에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 출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 외에 친환경적인 이 방제법에는 그 경종적인 작물 재배함으로 인해서 그 병해충을 방지하는 그런 거라든가 병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고 또 친환경 입제 농약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이라든가 민달팽이 트랩이라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민달팽이가 맥주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종이컵 또는 비닐 그 컵에다가 맥주를 한 3분의 2쯤 맥주를 따른 다음에 거기다가 커피박이라든가 아니면 담배 그 하나를 그 집어넣어서 이렇게 밭에다가 특히 배추밭 같은데 민달팽이가 많이 피해를 주는 배추밭에 한 2, 3m 간격으로 좀 묻어주면 이 민달팽이들이 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민달팽이는 주로 야행성에서 밤에 다닙니다. 낮에 가서 보면 피해 잎은 분명히 있는데 민달팽이를 잘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 밤에 다니기 때문에 이 민달팽이들이 이제 이 컵에 맥주를 따라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죽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민달팽이 트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할 때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곤충 병원성 천적 같은 걸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민달팽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행성이라서 이 밤에 주로 많이 다니는데 땅바닥에 이렇게 이 배를 깔고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배추밭에다가 커피박을 좀 이렇게 뿌려놓게 되면 그 민달팽이가 죽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 죽게 된다면은 이 커피박이 이제 발효가 되어서 썩어서 이제 이 탭이라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뱅커 플랜터라고 해서 미끼 식물을 이용하는 거. 미끼 식물은 주로 이제 우리가 딸기 하우스 같은 데 가면 이 행거라 그래서 이렇게 화분 같은 데 보리를 심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달아놓기도 하는데 그게 달아놓은 게 그게 보리라든가 호밀 같은 게 이게 진딧물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딸기는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채류라서 농약을 가능하면 살포 안 하는 게 현명한 농사법이기 때문에 이 미끼식물 뱅커 플랜터 같은 이 보리 호밀 같은 거를 이렇게 천정에 달아놔서 거기에 진딧물들이 모이면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걸 벗겨서 태워버리는 이런 식의 농법이라든가 또 토마토 밭에 오이를 심는 거는 온실 가루이 이제 미끼식물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시설 재배에 배기룡을 심어 놓으면 이 콜레마린 진딧물이라고 진딧물 천적입니다. 이거를 이제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퇴치 깊이 하는 걸로 이제 메리골드 같은 걸 이렇게 혼작이라 그러죠. 이렇게 군데군데 심거나 아니면 밭둑 같은 데 이렇게 메리골드 같은 걸 심어 놓으면 진딧물을 퇴치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촌, 특히 기촌 하시는 분들은 집 주변에 구문초, 제레놈 같은 걸 심어 놓으면 모기 퇴치 식물로서도 역할을 하고 또 가을 지금 현재 배추밭에 저도 이제 텃밭을 해서 오늘 아침에도 배추밭에 갔다 왔습니다만 배추가 잘 자라고 있는데 초기에 모종을 심었을 때 초기에 배추 벼룩이벌레라고 톡톡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잡으러 가면 톡톡 튄다 그래서 톡톡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배추 벼룩이벌레인데 이게 사실은 모종 초기에 모종을 심었을 때 초기에 피해를 심하게 줍니다. 이제 좀 중기로 넘어가면 피해를 그렇게 안 줍니다만 초기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배추 심을 때 아예 허브 중에 바질이라든가 레몬밤 같은 걸 같이 심어 놓으면 얘들이 이제 배추 벼룩 윗벌레를 퇴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요즘 100세 시대 그러는데 현대 의학이 발달되었습니다만은 특히나 조기 진단 기술이 발달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암이
암이 그 벽세 시대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을 일으키는 이게 이제 활성산소, 유전자 손상, 이산탄화물질, 미상세포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의학이 발달되더라도 이게 우리 암이 참 우리가 이 장수하는데 굉장히 큰 그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세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이제 키우는 게 주로 이제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강의 활동도 뭐 많이 하지도 못하고 집에 많이 있는데 뭐 좀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햇빛 쬐이는 시간도 좀 적을 뿐더러 활동하는 시간이 적어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피할 수 없으면 그 즐겨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세요. 예, 그 다음에요. 예, 그래서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래 스트레스를 그 즐기는 쪽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식습관에는 그 항산화물질 특히 그 텃밭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농산물 중에 그 컬러푸드가 항산화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또 그 육식을 하는 것보다는 채식 위주 이건 뭐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그 거친 식사, 그 뭐 조식이죠. 조식 일찍 먹는 조식이 아니고 이거 거친 식사를 이제 얘기하는데 현미식 같은 거 이런 걸 수시로 즐겨 드시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특히나 그 제가 텃밭 활동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동체 텃밭 같은 거 이렇게 같이 그 텃밭에 가서 텃밭 회원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즐기다 보면 이게 그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힐링하는 그런 좋은 그 운동 취미 활동이 되겠습니다. 또 10일 안에 10년 젊어지는 법 해서 이제 그 올바른 식품 잘 아시다시피 생선, 올리브유, 뭐 견과류, 견과류도 의식적으로 저도 이제 매일 조금씩 먹습니다만 이게 질 좋은 단백질, 지방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과일과 채소도 이제 수시로 먹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식품으로서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설탕, 가공식품, 빵과 구운 식품 등 이게 그 염증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몸에 안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10가지 노화 방지 식품으로서는 뭐 아사이베리가 됐든 브루베리가 됐든 이렇게 베리류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안토시아닌 색소도 많이 들어있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몸에 좋고 마늘 같은 거, 인경채류로 그러죠. 마늘류, 보리, 녹색식품, 뭐 메밀, 우리 메밀 막국수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즐겨 많이 먹고 그런데 이게 메밀 씨앗도 좋고 메밀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콩, 뭐 고추, 그 호두, 아몬드 같은 이런 견과류, 또 양배추 같은 거는 뭐 그 섬유질이 많이 들어서 우리 뭐 대장암을 예방하는 그런 거,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노화 방지 식품이 되겠습니다. 예,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제 개념을 말씀드리면 우리 그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키면서 농업 생산성을 그 지속 가능하게 하고 농업 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환경 보존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우리 친환경 농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그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그런 농업을 전개하는데 이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그 기술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우리 그 농업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린 그런 뭐 미끼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우리가 그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파운달에서 이 농업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산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은 같은 거로 이렇게 주로 인식을 많이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하고 유기농산물은 이코로 같은 거는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일단 전체의 농업 파운다리 속에서 그 친환경 농업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해온 간행 농업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친환경 농업 중에서도 거기에 이제 그 뭐 정밀 농업, 저투입 농업, 오리농법, 뭐 자연농법 또 요즘 그 태평농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이거 친환경 농업이라는 건 뭐냐면 가능하면 그 우리 화학 합성 농약이라든가 화학 비료를 적게 투입을 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을 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친환경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내용 중에 유기농업도 있고 자연농업도 있고 그다음에 무농약, 저농약 이런 농법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려서 이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은 같은 건 아니다. 친환경 농업 큰 파운더리 안에 화학비료, 화학합성농약을 전혀 주지 않는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꼭히 비료 그 농약만 주지 않는 게 유기농법은 아니다는 걸 이따가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예, 현재 이제 우리 그 특히나 도시농업에서는 친환경 그 농법이 이제는 그 선택 사항이 아니고 이제 필수 사항이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친환경 농업의 종류로서는 동물을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식물을 이용하는 것, 유기물 또는 광물질을 이용하는 것, 미생물을 이용하는 것, 그 다음 기타 이제 음악 농법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 축산을 할 때 젖소를 기를 때 젖 짤 때는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젖을 짜게 되면 젖이 훨씬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축산뿐 아니라 일반 농업에서도 그 농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얘기가 있듯이 일반 농산물도 이제 그린 음악 농법이 그 실행하고 있는 그런 친환경 농업의 하나의 종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필요성은 뭐 지금 제가 쭉 설명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그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뭐 이 사용의 부작용이 계속 생겨서 예, 처음에 약을 한 번 주게 되면 잘 듣던 뭐 벌레들도 점점 내성이 생겨서 약을 더 독하게 줘야 되는 이런 게 있고 이 내성에서도 같은 종류의 농약을 같은 성분의 농약을 뭐 이렇게 다른 농약이더라도 계속해서 연속으로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생태계에 존재하는 우리 이로운 벌레들을 천적이라 그러죠. 이 천적까지 다 죽이고 심지어는 점점 독한 농약을 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약에 중독되고 가축, 특히 양봉 같은 것, 누에를 기를 때 이렇게 뭐 피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그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고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건강학적 측면을 보면 화학 농약 사용에 의한 부작용, 뭐 환경 호르몬도 있고 그 다음에 화학 비료에 의한 지하수 오염, 제가 아까 지리산성 질소, 지하수는 그 다음에 식물체에 들어있는 거는 질산염, 뭐 이런 것들이 그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되면 이 질산염을 제가 자세히 아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배추에 이 김장을 담으려고 배추를 수확해 보면 배추가 어느 정도 약간 노란 색깔을 띄어야 되는데 아주 짙은 검은 색깔을 띄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질산염 농도가 아주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유기농법도 좋지만 너무 가잉으로 퇴비를 너무 많이 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질산염이 우리 인체에 해로울 정도의 수준이 되게 되면 오히려 유기농산물도 우리한테도 해를 미칠 수 있다 그런 논문을 발표한 걸 제가 이제 거의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유기농산물이 우리 인체엔 좋습니다만 그것도 너무 과하면 안 좋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런 걸 해결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그 친환경 농법을 실행을 하고 저항성 품종을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또 화학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거
생물 농약 또는 퇴비, 유기질 비료, 또 농약과 비료를 사용 기준에 맞게 최소량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생물 농약, 미생물 제재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이제 국내외적으로 여건을 보면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그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나라 중에 속한다 그럽니다. 뭐 여기 내용에 써 있습니다만은 OECD 국가에서도 좀 이렇게 농약을 비료를 좀 많이 사용하는 국가에 속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사실 농경지 그 토양을 분석해 보면 질소 같은 경우에 그 실제로는 100이면 충분합니다만은 113% 정도 많이 가임으로 들어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특히 이 복합비료, 질소, 인산, 가리가 살면소가 들어있는 복합비료를 많이 이제 우꾸러미라든가 이렇게 그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미끄럼 아시죠? 미끄럼. 작물을 그 재배하기 전에 밑에 넣어준다고. 그러니까 모종을 심기 전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밑에 넣는다고 미끄럼이라 그러는데, 기비라 그러죠.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이 인산은 기비로 다 줘야 되는데 전량. 이거를 복합비료를 우꾸러미로 주게 되면 인산이 저기 보시다시피 100이면 충분한데 125% 정도 많이 들어있는 거로,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그 보시는 그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약과 이 화학비료 사용량이 사실은 그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그 많이 사용하다가 좀 줄었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좀 줄다가 13년도까지 그 이후엔 조금 늘어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꽤 많이 사용을 아직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얘기는 유럽 같은 데는 그 레이첼 카슨이 쓴 그 침묵의 봄, 1962년도부터 벌써 이게 경고를 했습니다. DDT와 같은 농약 때문에 봄이 됐는데 새들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고 침묵의 봄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물질은 새나 벌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1962년도에 그 유럽에서는 벌써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환경 호르몬에 대한 그 테오 콜본의 도둑맞은 미래라고 해서 1997년도에 발표한 그 소설에도 야생 동물의 행동 이상이라든가 생식 결함, 새끼들의 죽음, 갑작스러운 전멸, 이런 그 농약을 포함한 합성 화학물질에 의한 그 내분비계 결함 때문에 우리 그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미래는 우리 인간에도 굉장히 많은 그 폐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도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농산물을 먹을 때 80년대 이전에는 많이만 먹을 수 있으면 최고였습니다. 많이만 먹는 게 최고고, 그래서 우리 보릿고개 얘기도 합니다만, 그때는 그랬습니다만, 80년대, 90년대 지나오면서 보기 좋고 맛있는 음식 이렇게 넘어다가 지금 현재는 9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는 그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요즘 우리 매스컴에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나는 자연이다 그런 데서도 보면 우리 그 몸에 좋은 약초, 산야초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이렇게 우리 국민 인식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한 40%가 넘게 영양가라든가 가격이라든가 품질, 맛, 외관보다도 훨씬 더 그 안전성에 관심이 많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서두에 설명드렸는데, 여기 한 가지만 그 다육신에 대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들판에서 아까 가을거지 한 다음에 이제 들판을 청소하고 그 쓰레기 소각하고 할 때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특히나 기농기촌 하신 분들은 이거 명심을 하셔가지고
그 우리가 비닐을 태우거나 스티로폼을 태우거나 페트병을 태울 때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게 그게 이제 다이옥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엽제, 제초제 같은 데서 이렇게 이 부산물로 나오는 게 다이옥신이다. 이게 우리한테 사람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제가 친환경 그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도 서울 같은 경우에 그 농산물 가락시장 같은 게 그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이 들어오면 그냥 우리 식탁에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서울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가락시장에 들어오는 농산물도 굉장히 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이 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길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오후만 되면 서울로 전국에 있는 농산물이 트럭을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가락시장 같은 데 이렇게 대형 유통 그 시장 같은 데서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쌓이는데 이걸 다 검사를 할 수는 없고요. 그 속성 검사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 다 검사하는 게 아니고 샘플링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 검사하는 방법이 속성 검사가 있습니다. 속성 검사를 해서 이건 한 2시간 그 정도 걸리는데 2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농약이 그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아니면 인체에 해롭나 안 해롭나 하는 정도면 검사할 수 있는 게 속성 검사인데 이게 이제 2시간 이내에 검사할 수 있어서 속성 검사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산물은 유통을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농산물만 그 정밀 검사를 실행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서 약 한 250여 가지 정도의 그 농약 성분을 분석해서 농약도 우리한테 인체에 들어가면 전부 다 해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루 3끼씩 한평생토록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잔류 허용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허용 기준 이하로 들어있으면 사실 인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잔류 허용 기준 이하로 들어있으면 유통을 재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정지를 시켜놓는 손해를 보게 만든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로 예산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잔류 허용 기준 초과하는 농산물은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을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그 가락시장에 한 달간 반입 정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줘서 가락시장에 아니면 일반 대형 그 유통시장에 부족한 농산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지금 한 6, 7년째 지금 퇴직을 한 후에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만은 사실 한두 시간 아니면 2~3시간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재밌으라고 좀 이렇게 재밌는 유머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가 다닙니다. 오늘 첫 번째 유머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들이란 이렇다 그래요.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되고 나을 때는 일촌이 된 것이 대학 갔더만 사촌 되고 군에 제대하면 팔촌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이 된대요. 또 장가 가서 애 낳으면 동포가 되고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대요. 또 그 잘나는 아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장관쯤 되면 너무 바빠서 얼굴 한 번은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나라의 아들이고 내 아들이 아니라 그럽니다. 또 돈 잘 버는 아들, 의사 변호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사돈의 아들이고 며느리 남편이에요. 이렇게 잘나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정말 내 아들은 빚지고 실패하는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빚지고 실패해 와서 바지가랑이 잡고 어머님 아버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줘야 되겠죠, 그죠? 미우나 고나 아들인데. 예, 그래서 살려줘야 되겠지만 아들은 이렇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다만, 다음 화면 보세요. 재산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그래요. 특히나 그 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연금까지 충당해서는 이제 다음에 그 남은 여생이 고달퍼지니까 현명하게 잘 생각하시라 그런 말씀드리고,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 딸만 둘이면 은메달이고, 딸 하나에 아들 하나면 동메달이고, 아들만 하나면 노메달이라 그래요.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이라 그럽니다. 예, 잠깐 또 웃어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그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 인증 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이제 선별 검사해가지고 정부에서 안전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그 제도로서, 예, 다음. 예, 그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렇게 정부 부처 표기로 국세라죠, 국세. 태극 모양의 국세로 저렇게 유기농산물, 무농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런 마크를 정부에서 부여하게 됩니다. 저런 마크를 이 박스 포장지에 붙여서 나가는 농산물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허가만 해주고 중간에 관리 안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또 다 합니다. 다음 보시죠. 예,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는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호양 농산물처럼 그 사과처럼 저렇게 생겼습니다만, 현재는 저게 없어지고 유기농, 밖에는 없습니다. 농산물은. 축산물은 무항생제는 이제 축산물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호양 농산물은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화학 합성 농약도 조금 주고 화학 비료도 조금 주고 하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경계가 애매한 이런 그 인증 농산물이라서 우리 국민들이 그 좀 이렇게 좀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고, 그래서 믿지를 못해서 그래서 전호양 농산물은 없어지고, 이게 그 2015년 11월 31일부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이제 유기농, 그 다음에 무농약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그래서 아까 제가 일반 농산물 관리하는 걸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농산물도 그런 식으로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인증 농산물은 어떤 면을 보면 국민과 약속이잖아요.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국민과 약속이 돼서 그 사후 관리가 철저합니다. 생산 과정 조사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시판품도 그 백화점 같은데 그 친환경 농산물 코너에 그 유통이 되어 있는 거를 공무원들이 그 샘플링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그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검출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준 이하가 문제가 아니고 유기농산물은 전혀 검출이 안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농약인 경우는 농약이 검출이 안 돼야 되는 거고. 예, 다음.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절차는 그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 가서 이렇게 이 토양 분석도 하고 지하수 수질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실 그 주변 환경을 많이 봅니다. 이제 그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서울 근교에 유기농산물 그 생산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좀처럼 그때 당시에는 그 품질관리원이었었는데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기 때문에 주로 도시 근교는 많이 안 해줬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주변 환경까지도 다 봐서 인증서를 교부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마크를 달고 정말로 그 양심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혹시 하다가 보면 인간인지라 약을 또 사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그 시판품을 유통 과정에서 또 이렇게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검사를 해서 만약에 검출이 되면, 만약에 적발이 되면 일반 농산물 그 처벌보다도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우리 수입 농산물을 여러분 그 사서 드실 때 저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티커 숫자가
3 또는 4로 시작하면 그 농약으로 재배한 거고, 스티그 숫자가 8로 시작하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고 그러고, 스티그 숫자가 9로 시작하면 유기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이 참고하셔가지고 수입 농산물 구입해서 드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환경 재배 기술로는 지금 화면에 여러분 같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토양 관리를 잘해서, 뭐 토양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밀기울 농법이라든가 미생물 제재, 유기질 비료, 뭐 퇴비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사용을 해서 토양을 잘 가꿔 놓으면, 기름진 토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건강하게 농작물이 잘 자라게 되면 병도 적게 걸릴 뿐더러, 병이 적게 걸리면 농약을 줄 필요도 없고, 또 이 유기질 비료라든가 퇴비 같은 걸 많이 넣어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면 특별히 화학 비료 같은 걸 주지 않더라도 작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또 사실은 농사를 지으면 저도 텃밭을 합니다만은 풀 때문에 정말로 어렵습니다. 농사 짓기가 정말로 그 풀과의 전쟁이라 그러는데, 정말로 풀과의 전쟁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풀이 뭐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6월 달부터 시작해서 7, 8월 달까지 엄청나게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휴가 갔다 오면 아주 그 텃밭이 풀밭이 되고 그 호랑이 새끼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그 풀밭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이제 많이 경험하고 계시는데, 풀을 잡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은 이 제초제를 준다는 거는, 논어를 예를 들어보면 제초제 이 비료처럼 생긴 그 제제를 잎제라 그러는데, 설잎제라 써가지고 잎제라 그러는데, 잎제가 한두 봉 정도만 뿌리면, 물론 뭐 그까지 다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제초제를 그거 안 주기 위해서 뭐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오리 농법이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로 우리 그 제초제 주는 것보다 몇십 배 그 비용과 그다음에 노력이 많이 드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초제가 우리 이제 농약 중에서도 특히나 더 많이 해롭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안 주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제 기울여지고 있고, 저도 이제 기농 기촌 교육을 해보면 교육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 농대를 나오고 농학 박사들이 농촌진흥청에 그렇게 많은데, 이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이때까지도 왜 개발을 못했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부터 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약간 미안하고 약간 창피한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 놓고 보면 변명 같습니다만은, 코로나도 사실 트럼프도 지금 코로나를 이 문명 세계에서 해결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제초제가 아니라 풀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도 우리가 다 같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풀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제초를 하기 위한 방법, 뭐 식초를 이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걸 총동원해서 이제 하게 되고, 그래도 그렇게 해도 병이 걸리면 친환경 방제제라든가 미생물 제제, 그다음 천적 같은 걸 활용해서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병의 층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이제 친환경 재배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유기농법은 화학 비료, 화학 합성 농약만 안 주는 게 유기농법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간단하게 좀 설명 들어보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유기농업 생산 기준은 이 코덱스 기준이라 그러는데, 저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 종자 생산부터 시작해서 그 수확까지 그 유기농법적으로 이제 전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씨앗을 그 육종하고 생산하는 것도 그 유기경종에 의한 걸 생산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퇴비도 유기축산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 수의약품 또 GMO 금지, 그다음 항생제 같은 거 사용하지 않는 그런 또 가축을 막 이렇게 학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다 놓고 이렇게 가축을 기른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가축 복지라 그러죠. 이렇게 풀어서 놓아서 먹이는 이런 식으로 가축 복지를 제공해주는 그런 데서 생산된 그런 우리 퇴비라든가 이런 축산 분열을 사용해서 유기축산을 말 그대로 유기축산을 해서 생산된 그런 퇴비를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 유기농법 기술 중에 중요한 기술은 뭐냐 하면 돌려짓기 하는 겁니다. 돌려짓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텃밭을 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고추 같은 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원래 고추를 심었던 그 밭에다가 내내 또 고추를 심고, 그 다음에 또 그 3년 후에 또 고추를 심고 하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잘 안 자랍니다. 잘 안 자라는데 이게 윤작이라는 건 이게 돌려짓기인데, 계속해서 똑같은 작물, 특히 같은 가에 그 작물을 작물 식물 분류학적으로 같은 가의 작물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심으면 그 작물이 좋아하는 그런 양분만 다 이렇게 소비가 되고, 또 그 작물을 좋아하는 그런 병해충 벌레들이 땅 속에 많이 남아서 월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작물이 제대로 안 자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가 다른 작물, 어떤 분들은 일반적으로 가지 심은 데다가 토마토 심고 오이 심고 이렇게 돌려서 심었다고 해서 이게 돌려짓기 윤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가가 같은 가지과 채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가 다른 걸로, 예를 들면 옥수수라든가 이렇게 화분가 고추를 심었다면 그 다음에는 옥수수를 심다든가, 아니면 잎채소 배추라든가 그 배춧가라 그러죠. 이제 그렇게 완전히 가가 다른 거를 매년 돌려서 심어야만 토양 중에 남아 있는 영양분을 골고루 이용할 수가 있고, 또 그 작물에 해를 끼치는 병이라든가 벌레 같은 것들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농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려짓기 하는 게 중요한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콩가작물이라고 하죠. 콩가작물. 옛날에 보면 산을 개간해가지고 농지를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는 콩 심었던 데 밭에 흙을 한 60kg 내지 한 80kg 정도 파다가 새로 개간한 그 밭에다가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렇게 접종을 시킨다 그러는데, 그게 접종시킨 그 이유가 뭐냐면 콩 뿌리에 들어있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들어있는 질소를,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공기 중에는 약 78% 정도의 질소가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토양이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비가 오거나 아니면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이렇게 토양 중으로 좀 유입되기도 합니다만, 제대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땅 속에다가 질소 비료 공장을 만들려면 이 콩가작물, 독가작물 심는 게 중요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개간지 토양에는 그렇게 콩 심었던 데 흙을 접종시키기도 합니다만은, 안 되면 잘 안 되더라도 첫 번째 작물을 이제 콩을 심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콩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가 땅 속에다가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질소 비료 공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한다든가 또 사료작물 중에 헤어라 배치라든가 자운형 한 5, 6월 되면 그 들판에 아주 예쁜 이 경관작물이라고 그러죠. 꽃이 예쁘게 피는 그 자운형이 있고 뭐 크로버 같은 이것도 다 이제 그 두과작물에 포함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심고 그냥 갈아엎으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이런 그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토양 건전성을 유지하고 또 거기서 생산된 거는 거기에 다 그 외부 자재는 농약이라든가 화학 비료라든가 이런 걸 투입하지 않고 거기서 생산된 걸 예를 들면 벼를 예를 들어 본다면 볏짚은 수확할 때 그 콤바인으로 이렇게 잘라서 그 땅에다 다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왕개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쌀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토양에 다 돌려주는 이런 그 순환 체계를 갖춘 이런 농법이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유기농법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다음 하세요. 그 코덱스 기준의 유기농업 기준으로 보면 뭐 저렇게 많은 얘기를 써놨습니다. 저게 위에 우측이 위에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작물은 저렇게 지금 그 칸칸이 지금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필요한 농작물이 적으라면 주변에 보면 그 밭두개 뭐 이렇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메리골드 같은 이런 뭐 그 진딧물 퇴치식물이라든가 또 바질 레몬밤을 심어서 뭐 배추 벼룩이벌레 퇴치한다든가 또 구먼추 제라늄 같은 게 모기 퇴치식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벌레를 퇴치하는 이런 기술들을 총 동원해서 저기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는 우리가 필요한 작물을 심어놓고 그 주변 뚝에다가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 기피식물, 퇴치식물 뭐 이런 것들을 심어서 벌레가 벌레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저런 그 기술을 총 동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그 유기농법의 그 비시장적인 가치가 지금 저게도 그 가운데 맨 밑에 보시면 약 1조 1,200억 원 정도 된다. 1년에 유기농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가치를 이제 따지면 그 정도 그 효용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액비를 활용한다든가 이제 퇴비 활용하는 방법, 제가 또 유기농 퇴비 제조하는 방법, 아까 커피박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커피박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풋거름 작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료 작물 같은 것들을 이제 이 콩가 작물을 많이 활용한다든가, 그 다음에 식생 관리를 통해 가지고 해충 관리를 한다든가, 토종 종자를 활용하고 이런 유전 자원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토양을 건강하게 해서 그 생물을 다양하게 하는 이런 농법이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도 이제 농업 미생물 활용 기술인데요. 요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천적하고 화분 매개 곤충을 활용한다든가, 이쪽에 세 번째 보면 계란 노른자 하나 가지고 식용유 조금 해서 이게 난황류를 만들어서 이게 농약보다도 효과가 더 좋은, 특히 흰가루병, 녹균병, 그 다음에 응애 같은 거는 약 한 96%, 97% 정도 이 농약을 일반적으로 벌레를 박멸한다 그러는데 이 친환경 제재는 보통 효과가 한 70% 내지 한 8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난황류 저는 계란 노른자 한 개 식용유 조금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친환경 제재인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96%, 97%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또 계란은 노른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계란 껍질은 난각칼슘이라고 해서 이제 왜 토마토를 재배해 보면 토마토 배꼽이 썩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병이 아니고
그 칼슘 결핍인데 사실 칼슘 제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체 내에서도 그렇고 토양 중에서도 그렇고 이동이 잘 안 됩니다. 이동이 그 잘 안 되면 어디에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끝에 나타납니다. 끝에. 이동이 잘 되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다 되어버리니까 부족 현상이 하엽에 나타나서 하엽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거나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질소 결핍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칼슘 결핍은 반대로 이동이 안 되니까 끝에 부족합니다. 이 배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 결구 배추가 잎 끝이 탄다든가 상추 잎 끝이 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에 그런 결핍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럴 때 난각 칼슘이 현미식초하고 발효를 시켜서 한 500배 내지 한 600배 정도 희석을 해서 살포를 하게 되면 그런 걸 이제 생육 중에 칼슘을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커피박 아까 제가 민달팽이 방지하는 방법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배추밭에 커피박을 뿌려놓으면 민달팽이 방제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커피박이 썩으면 또 이렇게 퇴비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여기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유머가 빨리 나오는데 그래도 보겠습니다. 이제 잊었던 첫사랑, 그래서 잘 살면 배 아프고 못 살면 가슴 아프고 같이 살자고 하면 머리 아프다 그런다 그래요. 선생님 시리즈. 그래서 20대 선생님은 어려운 것만 가르치고, 30대 선생님은 중요한 것만 가르치고, 40대 선생님은 이론 원칙만 가르치고, 50대 선생님은 아는 것만 가르친다. 또 평준화 시대. 그래서 40대는 그 지식의 평준화예요. 그 학벌이 높든 그렇지 않든 그 40대쯤 되면요, 좋은 학교 나왔든 그렇지 않든 별 차이가 안 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 50대쯤 되면요, 미모의 평준화라 그래요. 옛날에 그 미스 코리아 했던 사람이나 안 했던 사람이나 물론 차이는 좀 납니다만 그렇게 표시가 안 나고, 또 60대 남자를 60대가 되면 이 정력의 평균화라고 그러고, 7, 80대는 재산의 평균화라고 그래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7, 80이 되면 비슷하다 그래요. 보통 보면 강남 부자 재산이 20억, 30억 되는 사람들도 보면, 저도 그런 분들 만나고 있습니다만, 술을 오히려 저 같은 못 사는 사람보다 술을 잘 안 사더라고요. 왜 안 사냐고 물어보면, 아니 아파트가 20억, 30억 하면 그게 현금이 아니잖냐고. 주머니 있어야 내가 무슨 술을 사든지 말든지 하지. 그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돈 없는 사람들이 그 술을 덜 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90대, 100대쯤 되면 생사의 평균화다. 예? 산에 누워 있으나 집에 있으나 마찬가지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여자분들 화장의 세대론. 그래서 보통 그 화장이라 그러면 20대에 하는 걸 화장이라 그러는데, 10대는 치장이라 그러고, 30대는 분장, 40대 변장, 50대 위장, 60대는 포장, 7, 80대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러네요. 읽어보시고. 우기는 데는 못 당해. 그래서 갈매기 살과 제비 추리는 새어고기라고 우기는 사람. 이 새고기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탑골공원과 파고다공원이 다르다고 우기는 사람. 이 같아요, 그죠? LA와 나성이 다르다고 우기는 사람. LA를 그 한문으로 하면 나성이라고. 의학새를 새라고 우기는 사람. 의학새는 새가 아니죠, 그죠? 억새풀을 의학새라고. 구제역이 양제역 다음역이라고 우기는 사람. 구제역이 양제역 다음역이 아니죠, 그죠? 이 노르웨이는 쓸개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노르웨이에도 쓸개가 있다고 우기는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 군대 갔을 때 쌍팔년도 군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쌍팔년도가 그 언제를 얘기하는가 그랬더니만, 이게 그 단기로 따져서 4288년도, 1955년도쯤, 그때 이제 그 6.25 사변이 끝나고 제대로 아주 그 질서가 안 잡힌 엉망인 군대를 쌍팔년도 군대라 그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또 웃어봤고요. 또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친환경 유기농 자재 이제 목록 공시인데, 유기농법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농사로가 있습니다. 농사로.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농사로에 들어가면 친환경 유기농 자재 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검색을 하셔가지고 유기농법 하는데 유기농사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데 어떤 걸 사용해도 되는지 어떤 걸 사용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또 특히나 그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 그러면 여기서 그 농촌진흥청에서 목록 공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그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벼 유기 재배를 위해서 이제 그 녹비작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좌측 화면에 보시는 게 자원형입니다. 자원형 꽃이 아주 예쁘게 폈죠, 그죠? 저게 벼가 그 한참 그 자라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벼가 익어갈 때 그 10월 달 지금쯤 되겠죠. 지금쯤 그 배기 전에 9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초에 그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자원형 씨앗을 살포를 하면 사실 물을 뺐더라도 벼가 서 있는 상태는 땅이 좀 축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원형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그 습기에 의해서 싹이 나서 이게 겨울에 자라가지고 봄 5월달까지 자라서 지금 보시는 화면 이제 5월달 정도에 이제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저런 그 아주 좋은 경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상태에서 그 모내기 할 때 저걸 베지 않고 베면 더 좋겠죠, 그죠? 갈기도 좋고 트랙터라든가 아니면 경운기로 논을 갈아서 저 상태로 그냥 모내기를 하게 되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화학 비료 주는 효과가 있다. 사료작물 중에 혈액배치도 지금 꽃이 예쁘게 피는데 저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런 것들을 이 밭이라든가 아니면 논에 재배를 해서 녹비작물로 재배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제가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 시기는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다.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 사이에 그러니까 물을 이제 그 완전 약수라 그러죠. 논에 물을 뺐을 경우에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파종을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제 물을 담수를 한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물을 다시 빼주는 이런 그 작업을 해주고 이 씨앗 뿌린 양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밭 면적을 얘기할 때 300평 요즘 평을 안 쓰기 때문에 그 300평 기준으로 하는데 300평이 10아르입니다. 10아르. 그 3000평은 1헥타르고 헥타르.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농업을 얘기할 때 면적을 기준을 잡을 때 보통 10아르 300평을 기준으로 하는데 5kg 정도 이제 뿌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그 파종하는 그런 논이라든가 아니면 척박한 땅, 좀 이렇게 비옥하지 않는 땅에는 씨앗을 좀 이렇게 좀 그 많이 한 배 정도 뿌려주는 그런 걸로 이제 씨앗을 뿌려줍니다. 다음. 그래서 자원형 식물체의 비료 함량이 저게 있습니다만은 볏짚보다도 질소가 7배나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3000평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3000평이 헥타르인데 3000평당에 그 자원량이 30 내지 40톤만 생산된다면 질소 비료는 추가로 사용 안 해도 될 만큼 자원형이 그 녹비작물로서 아주 효과가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비 재배할 때 이제 그 질소를 고정하는 게 그 초종별로 저기 레드크로바, 엘펄퍼, 자원형, 헤어레베치, 콩, 완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게 그 엘펄퍼가 제일 그 좋은 걸로 질소를 고정하는 양이 제일 많은 걸로 저렇게 나와서 자원형도 그 다음 순서가 되겠죠. 예, 다음. 그래서 유기농법 종류로는 그 오리농법, 그 다음에 왕무렁이 농법, 쌀겨농법, 그린 음악농법, 음악농법도 아까 말씀드리고 의연농법, 참개농법, 뭐 지렁이 농법, 전해 살균수 농법, 미꾸라지 농법, 흑살림 순환 농법, 하우스 태양열 소독법, 천적 이용 농법, 활성탄 농법, 그 다음에 생물 활성수 농법에서 이제 이렇게
이 동물을 이용하거나 식물을 이용하는 그런 농법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대부분 계시겠습니다만, 오리 농법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모내기를 한 후에 너무 어릴 때 오리를 집어넣게 되면 이 벼를 이렇게 뜯어먹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래서 한 15일 이상 지난 다음에 이 뿌리가 완전히 좀 제대로 내린 다음에 오리를 집어넣어서 이 오리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한다 그래요. 일하는 게 뭐냐면 오리 물갈기로 수영을 하면서 흙탕물을 계속 만들어낸다. 흙탕물을 만들어 주게 되면 물 속에 있는 땅에 풀 씨앗이 햇볕을 못 받기 때문에 발화를 못해서 풀이 발화가 안 되고, 또 이미 나 있는 풀들은 오리들이 뜯어먹어서 제초 효과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오리 농법 같은 걸 이제 활용하는 게 뭐냐면, 제초제를 안 주기 위한, 쌀겨 농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사광선을 차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내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모낸 후에 쌀겨를 뿌려줘 가지고 이렇게 땅 속에 있는 풀 씨앗들이 발화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농법들을 많이 활용하고, 미꾸라지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예, 다음. 예,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오리 농법의 비용이라든가 이제 투입 시기, 제가 모낸 후에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좀 한 15일쯤 지난 다음에 집어넣는다 그러는데, 효과는 잡초 제거도 하고, 또 벌레도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 해충 밀도도 경감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라든가 귀산 성분 같은 게 이제 오리들이 오리 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비료 성분을 또 증가시켜주기도 하고, 다만 문제점은 뭐냐면 오리 쉼터 같은 거,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망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매일 소양에 많은 건 필요하지 않지만, 물론 자연적으로 이렇게 벌레도 잡아먹고 풀도 뜯어먹고 합니다만은 일정량의 사료를 거부해야 되고, 또 처음에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게 오리 판매가 좋았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아주 값싼 오리가 많이 들어오므로 인해 가지고 오리 판매는 현재는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리 배수물로 인한 2차 오염 같은 것도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우렁이 농법도 이제 비슷한, 지금 밑에 사진을 보다시피 저렇게 알이 붙어 있고, 이제 우렁이가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저게 월동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 이렇게 돼서 겨울에 살아남으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봄에 모가 아주 어릴 때 저게 월동을 한 그런 우렁이들이 어린 모를 다 갉아먹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제대로 벼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것도 우렁이 농법도 지금 생태계 교란이든가 이런 좀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지금 거의 한 15년 정도 저 기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런 우렁이 농법을 유기농법 중에 제초를 하기 위한, 풀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농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쌀겨 농법도 제가 좀 전에 잠깐 설명드린 대로 저렇게 모내기 전이라든가 모낸 후에 논에 저렇게 뿌려서 직사광선을 차단을 해서 땅 속에 있는 풀 씨앗이 발화가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좋은 점은 우선 구입이 쉽고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요. 이게 쌀 도전 공장 같은데 이렇게 잘 협의를 잘 하면 값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비료 효과도 그 발효가 되고 썩으면 퇴비 비료 효과도 있고, 단점으로는 그 다년생 잡초, 오래 여러 해 사는 그 풀에는 좀 효과가 적고, 그 다음에 물을 깊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염려도 있습니다. 예, 다음. 지금 콩밭에 그 호미를 이제 저렇게 심어 놨는데, 지금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만, 그 콩을 심어 놓고, 이제 풀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이에다가 그 콩과 콩 사이에다가 호미를 저렇게 심어 놨습니다. 호미를 심어 놨는데, 저게 어떤 면으로 보면 저게 무슨 제초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그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 호밀이 원래 특성이 하고 현상이라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 8월달 7월 말부터 시작 8월달쯤 되면 이 날씨가 더우면 스스로 물러나 준다 그래요. 스스로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풀이 많이 왕성할 시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8월달까지 저 호밀이 다른 풀을 생육이 아주 왕성해서 다른 풀을 못 나게 억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는 다른 풀들이 그 생육이 좀 저조할 때는 그 하고 현상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물러나 주기 때문에 콩밭에 제초를 그 풀을 제거하는 그런 농법으로서는 아주 좋은 농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이 친환경 농업 기술은 그 하루아침에 뭐 유기농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친환경 농법을 바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축적이 돼야 되고, 또 토양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진 다음에 추진하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 1단계는 일단 제가 친환경 농법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농약 사용을 점진적으로 좀 줄여나가면서 다른 미생물 제재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제재를 사용하고 천정을 활용하는 그 농법을 같이 해나가면서 기술을 축적시켜 나가면서 이 친환경 농업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농산물, 특히 이제 유기농산물 재배 준비 기간으로서는 시설 채소라고 해서 비닐하우스에 그 채소를 재배하는 것을 이제 시설 채소라고 하는데, 여기는 보통 한 3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또 나지라 그러죠.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아닌 일반 노지 채소에는 한 4년 정도 이제 준비가 필요하고, 특히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유기농법이 어려운 게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가실류, 과일류가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요즘 친환경적으로 재배한다 그러더라도 농약을 1년에 8번, 9번 정도 이렇게 살포를 하는데, 전혀 안 주고 유기농법으로 한다는 게 참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실류, 식량작물 같은 경우는 적어도 준비 기간이 한 5년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친환경 농법 중에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비 그러면 뒤에 이제 우리 농사용 퇴비 만드는 방법도 나오겠습니다만, 만드는 방법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속성으로 퇴비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상자 또는 이 구덩이를 파고 단지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도 되겠죠. 거기다가 두꺼운 비늘을 일단 깐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및 깻묵, 한약, 달인, 찌꺼기 등 퇴비 재료를 넣는데, 여기서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 퇴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퇴비화한다는 것은 좀 좋은 퇴비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우리가 이 퇴비를 만든다 그럽니다만은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소금기가 좀 많고 그 다음에 그 수분, 물기가 많아가지고 좋은 퇴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퇴비 재료란 거는 그 여기도 제가 써놨습니다만 한약 다리 찌꺼기라든가 뭐 그 다음에 깻묵이라든가 뭐 게 딱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많이 활용해서 이제 그 퇴비 재료로 사용을 하는데 이 퇴비 재료 20 내지 25cm 정도를 켜켜로 이렇게 쌓은 다음에 그 수분을 어느 정도 또 첨가를 해야 돼요. 한 60 내지 70% 정도 그 수분을 조절한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그 수분 측정을 할 수도 없고 좀 이게 그 60 내지 70% 맞춘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필드에서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수분을 가해서 어느 정도 수분을 가한 다음에 그 퇴비 재료를 손으로 꽉 잡아 봤을 때 손톱 사이로 물이 약간씩 스며 나올 정도가 60 내지 70%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을 조절한 다음에 거기에 켜켜로 그 퇴비 부숙제라는 게 있는데 퇴비 부숙제 뭐 VK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실제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고랑이라는 뒤에 제가 사진이 나오겠습니다만 고랑이라는 퇴비 부숙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88 올림픽 때 그 88 올림픽 도로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잠실 종합경기장까지 이동할 때 특히 그 김포공항 주변에 개화동이라부터 시작해서 고덕동 저쪽에 뭐 강일동 저쪽에 지나올 때 이게 그 개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닐하우스가 도로변에 많기 때문에 이게 부숙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냄새를 아주 그 악취를 풍깁니다. 그래서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구청을 통해 가지고 이 고랑을 많이 그 농업인들한테 무상으로 배부를 할 정도로 이게 그 악취가 안 나면서 냄새가 안 나면서 그 퇴비가 아주 참 그 제대로 부숙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랑을 이 퇴비 재료 1톤당 1kg 정도 이렇게 켜켜로 뿌려주시고 이게 그 다음에 켜켜로 쌓은 다음에 그 비닐을 싸주는데 이때 완전히 밀봉을 시키는 게 아니고 호기성 이렇게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비닐을 이렇게 싸준 다음에 한 10일 후가 되면 60도 정도 그 온도가 되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좀 공기를 쐬어가면서 2, 3회 정도로 밑에 게 위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위에 게 밑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뒤집어 쌓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고루 그 발효가 되니까.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1, 2개월 후, 봄, 가을은 한 2, 3개월, 겨울 같은 경우는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퇴비가 완숙 퇴비가 되는데 완숙 퇴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또 검사를 한 후에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미숙된 퇴비를 안 준 것만 못하다 그러거든요.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숙된 퇴비를 스페인에서 사용하다가 유기농 오이 재배에서 이게 미숙된 퇴비를 사용하는데 수포박테리아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도 한 그런 한 4, 5년 전 우리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미숙된 퇴비는 안 준 것만 못하기 때문에 완숙된 퇴비를 반드시 검사를 한 후에 검사라는 게 실험실상 검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 간능 검사하는 거를 제가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능 검사를 통해 가지고 완숙됐다고 판단이 된 퇴비는 이제 건더기는 건져내서 농지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남은 국물은 이 국물이 사실 이게 사람들 버리는데 이게 보약입니다. 보약이라서 이거는 페트병에 잘 넣어놨다가 버리지 말고 그냥 또 원액으로 농작물에 살포하면 이게 독하기 때문에 입이 다 타버리고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배 내지 한 1000배 정도로 물에 타서 희석을 해서 연면십이라고 하는데 잎에다가 뿌려주는 거를 잎에다가 비료를 주는 걸 연면십이라고 그래요. 사실 올해도 태풍이 많이 왔다가 가고 했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철을 지나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게 되면 농작물이 알게 모르게 몸살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물에 타서 주는 액비를 주게 되면 액비를 주게 되면 효과가 기공을 통해서 흡수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토양에다가 그 우리 뭐 영양제라든가 아니면 비료를 시용하게 되면 적어도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좀 이렇게 작물이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연면 시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면 시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관했다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그 사진에 이제 제가 그 대비 그 발효 부숙 촉진제, 그래서 고랑이란 건데 사실 뭐 제가 이 고랑을 그 소개하는 이유가 뭐 제 회사도 아니고 사실 그 고랑 그 회사하고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점심 한 끼 안 하다 먹었는데 하여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옛날 88년 올림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농업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대비 부숙제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필드에서 그 대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 방법은 요령은 비슷하죠, 그죠? 이 비닐 밑에 깔거나 부록 등으로 퇴비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잡초, 짚, 낙엽, 나뭇가지, 뭐 가축 분뇨 등을 이제 그 켜켜로 넣은 다음에 사이사이에 아까 그 말씀드린 고랑이 없으면 만약에 요소 또는 유한, 질소질 비료를 조금씩 뿌려줘도 그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그 질소가 그 탄질비라 그러죠, 탄질비. 그런 잡초라든가 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몸을 썩히기 위해서 질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뿌려주면 고랑의 효과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흙도 같이 이제 같이 뿌려주고 비가 맞지 않도록 이렇게 좀 덮어주고 해놓으면 그 좋은데 퇴비장의 높이는 1.5m를 이제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이것도 이제 그 관능 검사 후에 건더기부터 먼저 사용하고 곡물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에 담아놨다가 옛날에 왜 그 우리가 축사에서 나온 이런 축사에서 밟은 이런 볏짚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 가지고 퇴비장에 쌓은 다음에 이걸 퇴비를 뒤집어 쌓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물 고랑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국물이 고이도록 이렇게 해서 국물이 나오면 이걸 또 모아서 또 이렇게 퍼서 다시 이제 그 퇴비장에 뿌려주기도 하고 또 그걸 액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필드에서 좋은 퇴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이렇게 그 2주 간격으로 한 2, 3회 정도 뒤집어 쌓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 우측의 사진에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김이 무럭무럭 나고 있으면 지금 그 발효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렇게 발효가 계속되고 있으면 바로 사용하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래서 현장에서 퇴비 관능 검사하는 방법이 완숙되면 퇴비가 열이 안 나니까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김 같은 게 그 안 나는 거 김이 나고 있으면 발효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좋은 퇴비는 냄새는 나지만 악취가 안 나요. 악취가 뭐 퇴비니까 냄새는 좀 나지만 아주 나쁜 냄새는 안 난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그 좋은 퇴비는 색깔이 그 갈색을 띈다 그래요. 갈색을 뭐 거뭇틱틱하거나 이렇게 검은색을 띠는 것은 뭐 썩거나 잘못 발효된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관능 검사에 의해서 완숙 그 확인이 되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숙이 안 된 퇴비는 안 좋은 것만 못하다. 그 미부숙 이래가지고 병원균 3일이 안 되고 부숙이 덜 되면 오히려 양분을 빼앗아간다. 그 아까 탄질비 제가 설명드릴 때 마찬가지로 양분이 많이 특히 비닐하우스 그 땅 같은 데는 양분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염류 농도가
집적이 너무 많이 돼서 농사가 잘 안 되는, 특히나 이 군데군데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되게 쓰면 그 원형 탈모하듯이 군데군데 이렇게 모종을 심어놓으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 염류농도가 높아서 특히 비닐하우스에 그런 토양이 많은데 그런 데는 이렇게 그 볏짚 같은 걸 이렇게 썰어 넣어주면 좀 그걸 염류 집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부속 태비는 그 탄질비가 크기 때문에 완숙 태비를 넣어주고 미숙된 태비는 그 미생물이 그 토양에 있는 질소를 소비를 하고 이제 그런데 제가 스페인산 유기농 오일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슈퍼박테리아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미숙된 태비를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또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꼭히 미숙된 퇴비를 유기농 오이에 집어넣어서 슈퍼박테리아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얘기는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미숙된 퇴비는 토양에도 좋지 않고 식물체도 좋지 않고 우리 인체에도 해롭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마무리하면서 농사와 관련된 상식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멀칭 재배라고 해서 이제 그 풀을 못 나게 하는 기술 중에 사실 검은 비닐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흰 비닐하고 검은 비닐 차이는 뭐냐? 흰 비닐은 속에서 풀이 엄청 나는데 검정 비닐을 씌워 놓으면 빛을 차단해 가지고 풀을 못 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실 그것도 만능이 아닌 게 친환경적인 방법은 아니라 그럽니다. 이게 몇 년 농사를 지어보면 이게 파도 계속해서 검은 비닐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썩질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화학 비료의 문제점, 질산성 질소, 질산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산성비 내리는 거 그다음에 농약의 저항성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은 성분의 농약을 계속해서 중복 살포를 하게 되면 점점 벌레들이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늦게는 농약이 잘 안 듣는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두더지 퇴치하는 방법으로는 그 두더지가 비린내를 싫어한다 그래요. 생선 고등어 같은 거는 몸통을 사람이 먹고 생선 머리를 대가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생선 대가리 같은 경우는 두더지가 잘 다리는 그런 통로에 갖다 놓으면 두더지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맥주 캔 깡통 소리에 부딪히는 소리에 두더지가 도망간다 그래요. 또 개미 퇴치하는 방법은 고추 씨를 넣는다든가 커피라든가 EM 활성액 같은 걸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부어주면 이제 개미가 잘 안 없어집니다만 개미 퇴치하는 방법이 되겠고 민달팽이 방지하는 법 아까 제가 맥주 트랩을 말씀드렸고요. 진딧물 방지에 은행잎이 이게 친환경 제재로서 진딧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좋다 그래요. 그 다음에 모기 퇴치 식물 아까 말씀드렸고 땅강아지를 퇴치하기 위해서는요. 은행 낙엽을 가을에 300평에 한 200kg 정도를 논이나 밭을 갈 때 은행 낙엽을 넣어서 이렇게 갈아주면 땅강아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충이라든가 땅 속에 있는 해충들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라든가 이런 걸 심어놓으면 특히 이제 배추 심어놓으면 어느 정도 배추가 자라다가 갑자기 배추가 죽어요. 이거 배추를 뽑아보면 여기 달랑 들리는 거는 거세미나방 군뱅이가 땅에서 배추 뿌리를 끊어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배추를 들어서 잘 안 들리는 거는 우리가 뿌리혹 박테리아이고 우리 배추 뿌리 혹병이라고 하죠. 뿌리 혹병. 그게 걸린 건데, 그거는 배추를 들어도 안 들리는데, 이게 뿌리를 캐보면, 거기에 배추 뿌리가 우리가 암종처럼 이렇게 막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군뱅이 이제 거세미 제거하는 거는 달복이라는 친환경 제재가 있습니다. 또 총주고 같은 이런
토양 그 입제, 토양 살충제 같은 것들을 친환경 제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이제 한 1, 2분 남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해드릴 그 팁을 하나 드리면 그 우리가 8년 자기가 스스로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해요. 시간이 없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하여간 그 자기가 취득할 때의 가격하고 자기가 팔 때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건데 사실은 이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 잘 아셔가지고 이게 보면 그 자경으로 이제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게 농지 소재지가 그분 사는 데에서 그 인접시군구 직선거리로서 30km 이내에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30km가 넘게 되면 자기가 자경을 했다 그러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설사 30km 이내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를 짓던 그 입증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경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하려 그러면 뭐 일지를 쓴다든가 아니면 그 비료라든가 퇴비를 구입했을 때 농약을 구입했을 때 그 영수증 같은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챙겨 놓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직선거로 30km 넘거나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그런 땅들이 아주 멀리 있다면 그 위탁을 하게 되면 장기 보유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보면 농지은행이 있습니다. 농지은행에 그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지주하고 연결을 해줘서 이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탁 농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업용 농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 말씀드렸거나 아니면 또 부족함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하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